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67세이고 작년에 4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해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눈치챘다면 저희 부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이야기는 지난달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정년퇴직 후 생긴 새로운 습관이었죠. 40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던 몸이 갑자기 늦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공원에서 1시간 정도 걷고 돌아오니 순자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산책 다녀왔어요? 응.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미세먼지도 없고. 우리는 함께 소박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김치. 40년 넘게 함께 먹어온 익숙한 메뉴였어요. 식사 중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제 민수가 전화했는데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랑 준이도 함께 온대요. 민수는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35세로 회사에 다니면서 간호사인 아내 미영과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첫째 영우는 변호사로 분당에서 살고 있고 둘째 민수는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의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온다던?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안부 인사차 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왔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원래 착한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형인 영우보다는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죠. 결혼한 후에도 한 달에 2~3번은 꼭 안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좀 뜸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수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저녁 7시쯤 민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수를 보니 확실히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민수야, 미영아, 준이야. 어서 들어와. 순자는 며느리와 손자를 반갑게 맞았고 저는 민수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 아, 네. 좀 바빠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민수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민수 오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 건강 관리 잘해야지. 우리 준이 아빠가 아프면 안 되지. 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끝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민수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순자와 미영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수와 저는 작은 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뭐야? 혹시 집 관련 서류들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집 서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 그게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투자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 집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민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 너희 집 전세는 잘 살고 있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투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은 꽤 괜찮은 투자였어요. 12억 원 정도의 시세에 월세로 330만 원이 들어오니까 연수익률이 3%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건물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투자였죠.
그렇긴 하지. 다만 관리가 좀 번거로워. 세입자들 관리하고 수리할 일도 생기고.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좋으시겠어요. 혹시 등기부등본 같은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공부 차원에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상하고, 하필 저희 집 서류를 보고 싶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너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정말 공부 차원에서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4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 생겼어.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버지, 사실은 뭐야?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 무슨 일인데?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프로젝트가 잘못됐어요.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투자. 너 투자를 했다고? 네.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많이 잃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암호화폐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했는데 민수가 그런 것에 손을 댔다니요. 얼마나 잃었는데? 그게 좀 많이. 얼마나 많이? 민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어요. 민수야, 정확히 얼마야? 숨기지 말고 말해봐. 아버지, 4억 정도. 뭐라고? 4억?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억이라니요. 민수의 연봉이 얼마인데 4억을 투자했다는 겁니까? 너 4억을 어디서 구했어? 설마 대출받은 거야? 그게 일부는 대출이고 일부는. 민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감이 왔어요. 민수가 왜 갑자기 집 서류를 보고 싶어 하는지. 설마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순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져요? 순자야, 민수 이 자식이. 저는 순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자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암호화폐에 4억을 투자했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그 돈을 어떻게 구했다는 거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렸어요. 대부업체? 순자와 저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대부업체라니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집을 담보로 더 빌리려고 했다는 겁니까?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연 24%예요.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연 24%라면 4억 원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간 거의 1억 원이에요. 민수의 연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으려고 했던 거야? 네. 죄송해요. 너 혹시 이미 뭔가 진행한 거 있어? 우리 몰래?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뭐라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집주인 동의도 없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니요. 그 은행이 어디야? 은행이요.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은행에 가자. 아버지, 지금 당장. 저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영이한테 먼저 집에 가라고 해요. 준이도 데리고. 순자는 상황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민수가 말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문을 닫지 않았어요.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집에 대해 누군가 대출 상담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자 직원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철수 고객님 댁 관련해서 어제 상담 내역이 있네요. 어떤 상담이었습니까? 근저당 설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상담이었습니다. 한도는 8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드렸네요. 8억 4천만 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희 집 시세가 12억 원이니까 7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혹시 신청서를 작성한 건 있나요? 아직 정식 신청은 안 하셨고 상담만 받으셨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실제로 진행된 건 없었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아버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부업체에서 매일 독촉 전화가 와요. 이제 집까지 찾아온다고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너 혹시 우리가 죽고 나면 어차피 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급해서. 급하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한테 먼저 상의라도 했어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둘째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영이는 알고 있어? 아니요. 아직 말 못했어요. 뭐라고? 아내한테도 말 안 했다고?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4억 원을 잃고도 아내한테 말을 안 했다니요. 그럼 미영이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말 못한 거야?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서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부부 사이에 그런 큰 일을 숨기면 안 되지. 미영이도 알 권리가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와 준이는 이미 집에 간 후였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수야, 정확히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대부업체 빚이 2억 8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빚이 3천만 원이에요. 총 3억 1천만 원이네.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데?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요. 순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너 월급이 얼마인데? 세후로 350만 원이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월급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어? 신용카드로 돌려막기하고. 그리고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야? 미영이 월급도 좀. 미영이 모르게 미영이 돈도 썼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산 거구나. 바로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미영아. 순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집에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저와 민수는 동시에 순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집 앞에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3명이나 와서 민수 오빠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준이가 무서워해서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 당장 가봐야겠어요. 안 돼. 너 지금 가면 안 돼. 저는 민수를 막았습니다. 미영아, 일단 문 절대 열지 말고. 혹시 위험하면 택시비에 신고해. 우리가 지금 갈게. 순자가 전화를 끊고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민수는 여기 있고 나는 가서 상황을 정리하자.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가야죠. 너 가면 더 위험해. 저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잖아. 저는 곧바로 민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민수네 집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박민수 씨 아버지시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 며느리와 손자를 협박하십니까?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입니다. 박민수 씨가 약속한 날짜를 어겼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그럼 박민수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야. 지금 내 집 앞에 와 있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약속한 거야? 아버지, 이번 주까지 일부라도 갚겠다고 했는데 못 구했어요. 얼마를 갚기로 했는데? 5천만 원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남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민수 씨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담보요? 네.
강북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저희 집을 담보로 제시했다는 얘기였어요. 잠깐만요. 그 집은 제 명의인데 제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박민수 씨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더 큰 문제군요. 남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뭐라고?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와서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민수가 도망간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순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우리 집 서류함이 뒤져져 있어요. 인감도장도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야, 지금 당장 문 잠그고 절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인감도장을 가져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대부업체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박민수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감도장을 가져갔어요. 그럼 진짜 문제가 커지는군요. 아버지, 이거 사기입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서류함이 뒤져져 있었고 인감도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뭔 일이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우리 집을 팔아넘기려는 것 같아. 뭐라고요? 저는 곧바로 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지금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우리 집을 담보로 뭔가 하려고 해. 인감도장도 가져갔어. 전화기 너머로 영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30분 후 영호가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영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민수가 인감도장을 가져갔다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부동산 매매 계약도 할 수 있고 근저당 설정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위임장을 위조하면. 영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우리 집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런 일을. 저는 순자를 부축하며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해? 일단 모든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아버지 명의로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 하고. 바로 그때 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철수 선생님이시죠? 저는 부동산 대표 김상우라고 합니다. 부동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선생님 댁 다가구 주택 매매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매수인을 찾았는데 내일 계약하기로 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집을 누가 팔기로 했다고요? 선생님 아드님 박민수 씨가 위임받아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는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당장 그 거래를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박민수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야, 이미 시작된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 지금부터는 절대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 민수가 매수인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계약이 성사되면 저희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수가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는 무효예요. 다만 뭐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저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아버지, 민수예요. 그런데 옆에 낯선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문부터 열어주세요. 저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너 지금 우리 집을 팔려고 하는 거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이 모두 위험해져요. 너 미쳤어. 우리 집을 팔아서 내 빚을 갚겠다고? 아버지, 8억만 빌리면 돼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수는 저희 집을 8억 4천만 원에 담보대출을 받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아예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 이름으로 될 집이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가 수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민수야, 나야. 너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 집은 아버지, 어머니 명의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형도 이해해줘요. 정말 급해요. 급하다고 사기치는 거야? 너 지금 부모님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 알아? 사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요. 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아버지, 지금부터 전쟁입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데? 위임장을 위조해서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압박을 가해올 수도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지. 우리 집을 지켜야 해.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모은 우리 집을 평생 믿고 살았던 둘째 아들이 빼앗으려 한다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저희 부부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지만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저 아이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아침 7시쯤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이 어디 와. 영호야, 우리 지금 뭘 해야 하지? 아버지, 일단 저는 새벽부터 여러 곳에 연락을 돌렸어요. 모든 은행과 부동산 관련 기관에 아버지 명의로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네.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거니까 문제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 가서 인감도장 도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저는 순자를 깨워서 영호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래도 영호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우리 민수가 그런 일을 할까요? 순자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민수는 이미 선을 넘었어. 아침 9시에 영호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영호는 서류를 펼쳐놓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감도장 도난 신고와 함께 새로운 인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세 번째, 민수의 모든 행적을 추적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이라니? 아버지, 민수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해요.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 실패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야?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4억이라는 돈이 단순히 투자 실패로만 사라지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우리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인감도장 도난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민수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봐야 해요. 정확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미영이 누나의 협조가 필요해요. 부부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는 게 맞을까요?
영호야,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버지, 미영이 누나도 알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계속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영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영이도 이 상황을 알아야 했어요. 저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시아버지야.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미영아, 너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 지금 시간 있니? 네. 준이는 학교 갔고 저는 집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갈게. 중요한 이야기야. 30분 후 우리는 민수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했어요. 미영아, 앉아.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영이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혹시 민수 오빠 때문인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영이가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영아, 너 뭔가 알고 있었어? 아버님, 사실 요즘 민수 오빠가 너무 이상해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뭔가 하고 있고, 전화통화도 몰래 하고, 그리고 돈도 자꾸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영호가 나섰습니다. 누나, 혹시 민수 형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투자요? 아, 몇 달 전에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투자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몇백만 원 정도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미영이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4억 원의 손실, 대부업체 빚, 그리고 저희 집을 담보로 잡으려던 계획까지. 미영이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4억 원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 오빠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미영아, 너희 통장 확인해 본 적 있어? 네. 통장이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혹시 누나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큰 돈이 빠진 적 없어요? 미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급히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미영이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는데? 제 계좌에서 매월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동이체로. 어디로? 모르는 계좌로요. 예금주는 이수진? 그 순간 저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영호가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이수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미영이가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8개월 전부터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총 1600만 원이나.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가 아내 모르게 아내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영아, 너 정말 몰랐어? 네, 정말 몰랐어요. 저는 통장 관리를 민수 오빠가 해왔거든요. 제가 일하느라 바쁘니까. 영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일단 이 계좌번호로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민수 형 핸드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핸드폰이요. 그런데 민수 오빠는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혹시 집에 예전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없어요? 미영이가 생각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컴퓨터는 있어요. 민수 오빠가 밤마다 쓰던. 우리는 민수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어요. 영호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 SNS 메시지 기록이 있어요. 영호가 보여준 화면에는 민수와 수진이라는 사람 사이의 대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뭐 해? 회사 일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럼 내일은 시간 있지? 약속한 거 잊지 마. 응, 잊지 않았어. 그거 사주기로 한 거 말이지. 오빠가 최고야. 미영이가 화면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와 순자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어요. 영호가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누나, 더 심각해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는 더 구체적인 대화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빠, 그 투자 어떻게 됐어? 좀 어려워. 더 많이 잃었어. 그럼 어떡해? 우리 여행 계획은? 걱정 마. 다른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오빠 믿을게. 그리고 가장 최근 메시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빠, 큰돈 구했다며? 우리 이제 해외로 갈 수 있는 거야. 응, 곧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 와, 진짜. 오빠 최고. 사랑해.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 오빠가 저를 속이고, 저는 미영이를 위로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민수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영호가 더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수 형이 이 여자에게 보낸 돈이 상당해요. 매월 200만 원 생활비에다가 명품이며 여행비며 1년간 총 3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럼 4억 중에서 일부는 그 여자한테 쓴 거였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도 있어요. 영호가 보여준 사진에는 민수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여행지 등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미영이가 사진을 보더니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야근한다고 늦는다고 믿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가 미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아, 울지 마. 이건 다 민수가 잘못한 거야. 저는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아버지, 이 증거들로 민수를 완전히 궁지에 몰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뭐, 실제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요. 정말 4억을 잃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빼돌린 건지 확인해야 해요. 영호는 컴퓨터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다행히 로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수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져서 결국에는 수천만 원씩 거래하고 있었어요. 총 투자 금액이 4억 2천만 원이고 현재 잔액이 영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얼마야? 80만 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4억이 넘는 돈이 정말로 거의 다 사라진 거였어요. 그럼 정말 다 잃은 거야? 네, 거의 다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영호가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 형이 돈을 잃은 게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명백히 도박성 거래를 하고 있어요. 도박성 거래? 네.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 무모한 거래들이에요. 마치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 오빠가 일부러 위험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그 여자와의 생활비 때문에 급하게 큰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민수는 외도 상대에게 쓸 돈이 필요해서 무모한 투자를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더 큰 빚을 져서 더 위험한 투자를 반복했던 거였어요. 바로 그때 미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오빠예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받으라고.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났어? 민수의 목소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영호가 미영이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네. 잠깐 오셨다가 가셨어요. 왜요? 아무것도 말 안 했지? 무슨 말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며칠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어디 가시는데요? 회사 일로. 출장 좀 가야 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미영아, 혹시 집에 누가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마. 알겠지?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민수 형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무슨 일? 위임장을 위조해서 집을 정말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장 준비해야지. 네, 아버지. 지금 바로 법원에 가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우리는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영호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 덕분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집은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민수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지.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민수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제 그 부동산에서였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어제 연락드린 부동산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매수인분이 오늘 꼭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박민수 씨가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래는 무효라고. 그런데 박민수 씨가 위임장을 가져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그 거래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박민수가 가져온 위임장은 가짜입니다. 가짜요? 네. 저희가 위임한 적이 없어요. 혹시 거래를 진행하시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오늘 오후에 뭔가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영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가 만나는 그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뭐, 그 여자를? 네. 이수진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민수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여자에게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영호가 컴퓨터에서 확인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SNS에 위치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수가 매월 보내는 200만 원. 아마 그 돈으로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영호의 조사를 바탕으로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이수진에게 보낸 돈 중 상당 부분이 이곳 관리비와 생활비로 쓰였다는 게 영호의 분석이었어요.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영호야,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버지,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는 해당 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이수진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수의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버님? 네. 그렇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피스텔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비싼 명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 씨, 민수하고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나요? 그게 1년 정도 됐어요. 민수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민수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도 알고 있겠네요. 그건 제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민수 오빠가 알아서.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영호가 나섰습니다. 수진 씨, 민수 형이 당신에게 매월 200만 원을 보냈고 그 외에도 명품이나 여행비 등으로 1년간 총 3천만 원 이상을 썼어요. 맞나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형이 곧 큰돈을 구해서 당신과 함께 해외로 갈 계획이라고 했죠? 어떻게? 수진 씨, 민수가 그 돈을 구하기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민수가 자기 부모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평생 모은 집을 말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건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민수를 말려주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민수도, 당신도, 우리 가족 모두가 망하게 돼요.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오빠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보세요.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수진아, 나야.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오늘 밤요? 응.
좋은 소식이 있어. 드디어 큰돈을 구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돼. 우리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영우가 수진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라고. 오빠,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구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오늘 저녁 8시에 평소 만나던 카페로 와. 알겠어요. 그리고 수진아, 혹시 오늘 누가 찾아왔거나 이상한 전화 온 거 없지? 수진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 그럼 저녁에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저녁 민수 형을 만날 때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말로 부모님 집을 팔아서 돈을 구한 거냐고. 그런데, 그러면 민수 오빠가 화낼 것 같은데요. 수진 씨,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민수를 진짜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해요. 수진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우리는 수진과 만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자 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진 씨가 민수 형을 만나는 곳 근처에서 지켜보겠어요. 왜? 민수 형의 반응을 봐야 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요. 영호가 나간 후 저와 순자는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연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밤 10시쯤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수 형이 수진 씨한테 화를 내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요. 뭐라고? 아마 누군가 다녀간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문 잠그고 누가 와도 열어주지 마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모든 문 다 잠가. 30분 후 정말로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혼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민수야, 너 지금 왜 왔어? 아버지, 저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알아요. 수진이한테 다녀오신 거 말이에요. 민수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들켰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야,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하는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도 살아야 하는데 살아야 한다고 부모 집을 팔아?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들 이름으로 될 집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이 자식아.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뭐야? 우리 집 팔아서 내 빚 갚고 그 여자랑 도망갈 거야?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쨌든 저는 이미 준비를 다 끝냈어요. 뭘 준비했다는 거야? 내일 오전에 계약해요. 아버지가 뭘 해도 막을 수 없어요. 너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라고. 무슨 이해를 하라는 거야?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인터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당장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지금 당장.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영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우야, 민수가 내일 오전에 뭔가 하려고 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요. 뭘 준비했는데? 내일 오전에 부동산과 매수인들에게 경고장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할 거고요. 그러면 막을 수 있어? 네. 민수 형이 가짜 위임장을 가져와도 소용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호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민수가 정말 뭔가 시도할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는 끝났어요.
오전 10시쯤 저희 핸드폰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박민수 씨가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가짜라고. 그런데 위임장이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은 거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고? 잠깐만요. 제가 공증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공증 확인서가 있어요. 저는 급히 영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호가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박철수 씨 아들 박영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즉시 그 거래를 중단하세요. 변호사님이시라고요? 네. 그리고 박민수가 가져온 위임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증까지. 공증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수 형이 공증까지 위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 인감도장이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인감도장 도난 신고를 했으니까 곧 들통날 거예요. 1시간 후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공증이 무효네요. 무효라고요? 네. 인감도장 도난 신고 때문에 모든 거래가 무효 처리됐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박민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있어요. 드디어 민수의 계획이 무산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민수 오빠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그리고 짐을 싸고 있어요. 짐을? 네. 여행 가방에 옷들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야, 민수가 도망갈 생각인 것 같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의 일들이 모두 실패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아버지, 이제 정식으로 고발해야 해요. 민수 형이 저지른 일들을 모두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 외도 증거, 위조 서류,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버지. 정말 민수를 고발해야 하는 거야?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인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 해요. 민수를 위해서라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계속 놔두면 민수가 더 큰 죄를 지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해요.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멈춰 세워야 했어요. 알겠어. 영호야,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자.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아들을 제 손으로 고발하게 될 텐데.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요. 새벽 4시쯤 순자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미영이가 전화했는데 민수가 사라졌대요. 사라졌다고? 네, 어젯밤에 잠깐 외출한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해요. 저는 급히 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민수가 도망갔어. 예상한 일이에요. 아버지.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다니? 이미 출국 금지 요청을 해놨어요. 그리고 민수 형이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어디로 갔을까? 아마 수진 씨한테 갔을 거예요. 다른 갈 곳이 없으니까. 과연 영호의 말대로였습니다. 오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철수 선생님,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강남의 오피스텔에서요. 이수진이라는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단 조사를 위해 서해 모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부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호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민수 형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해요. 손해배상? 네. 그리고 이수진에 대해서도 부정수익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모든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전부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영이와 준이의 미래였습니다. 미영이 누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미영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도와줘야지.
그날 저녁 미영이가 준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영아, 너가 왜 죄송해? 잘못한 건 민수야. 그래도 제가 좀 더 신경 썼다면. 미영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미영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정말로? 네. 더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준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도와줄게. 너하고 준이는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순자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우리 집은 지켰어. 민수는 어떻게 될까? 그건 민수가 지은 죄에 따라 결정될 거야.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민수를 잘못 키웠나 봐. 순자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이제는 미영이하고 준이 생각해야 해. 그리고 우리도 남은 인생 잘 살아야지.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은 일들이 이제야 끝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영호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민수의 모든 범죄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 형에 대한 기소가 확정됐어요. 영호가 법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사기,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 원본불실 기재, 절도 등 총 4개 혐의예요.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최대 5년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초범이고 자백했으니 그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감옥에 간다니. 어머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민수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큰일이에요. 영호가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 형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처음에는 자백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다니요. 무슨 근거로 부인해?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네. 그리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아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감추고 오히려 우리를 비정상으로 몰아가다니요. 영호야, 그런 주장이 통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재판이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해요. 그리고 영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 형의 변호사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변호사를 선임해줬지? 그게 이수진이 비용을 댔다고 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민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도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네. 네, 아버지. 특히 민수 형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며칠 후 우리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영호의 소개로 만난 김정민 변호사는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어요. 박철수 선생님, 이 사건은 승산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특히 암호화폐 거래 내역과 이수진 씨와의 관계를 보면 민수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분명합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치매나 판단 능력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암호화폐 거래나 공증 위조 같은 복잡한 일들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순자, 영호, 그리고 김 변호사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민수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죄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들이 법정에 낱낱이 공개됐어요. 피고인은 2023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하여 4억 2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2억 8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또한 부인 몰래 부인 명의 계좌에서 매월 200만 원을 인출하여 외도 상대인 이수진에게 지급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후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부모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위해 부모의 인감도장을 절취하고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동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의 부모님들께서도 고령이시고 특히 어머님의 경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가족 전체가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부인, 자리에 앉으세요. 재판장이 순자를 제지했지만 순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8개월간 체계적으로 부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복잡한 금융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셋째, 공증 위조를 위해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양쪽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증인 신문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미영이가 나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입니다.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정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몇 달 전부터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상해졌습니까? 밤늦게 컴퓨터를 하고, 모르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제 몰래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그때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했습니까? 네.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속이기 위해 더 정교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미영의 증언은 민수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이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연인. 아니, 아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정확히는 1년간 총 3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었습니까? 수진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투자로 번 돈이라고 했어요. 피고인이 부모님 집을 팔아서 돈을 구하려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까?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피고인을 말리려고 했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하지만 민수 오빠가 듣지 않았어요. 수진의 증언도 민수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격과 행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깊이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저희를 속이고, 심지어 저희 집을 팔아서 자기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까? 네.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속이기 위해 더 교묘하게 행동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민수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나이나 스트레스를 핑계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최종 변론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아들이 부모를 속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8개월간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여러 사람을 속였으며 심지어 공문서까지 위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민수의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재판장이 선고일을 정했습니다. 2주 후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정말요? 네. 민수 씨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민사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이수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어요. 아버지, 민사소송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민수한테서는 위자료 5천만 원, 이수진한테서는 부당이득 반환 3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잃은 돈에 비하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드디어 선고일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시 법정으로 향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고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를 속이고 가족을 파탄에 빠뜨린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민수를 징역 2년 6월에 처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민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승리한 것은 기뻤지만 제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 아팠어요. 민사소송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민수는 5천만 원, 이수진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어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민수 씨가 항소하지 않는 한 끝났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미영이는 이혼 절차를 마쳤어요. 미영이와 준이는 지금 저희 집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저희가 제안한 것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저희가 여기서 사는 거요. 미영아, 너하고 준이는 우리 가족이야. 당연한 거지. 미영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준이도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준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요? 준아, 아빠는 지금 멀리 가 있어. 한참 후에 올 거야. 왜 멀리 갔어요? 아빠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반성하러 간 거야. 준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공원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뭐가? 민수를 고발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순자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리고 이게 민수를 위한 일이기도 해.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민수가 감옥에서 정신 차리고 나올 거야. 그때 되면 우리가 용서해줘야 할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호도 와서 함께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뭐야. 당연한 일을 한 거지.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들이 아니었다면. 미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에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정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자가 옆에 와서 저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이제 진짜 노후를 즐겨야지.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의 손이 참 따뜻했어요. 순자야, 고마워. 뭐가요? 이 모든 일을 함께 견뎌줘서. 당연한 거죠. 우리는 부부잖아요.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직 교도소에 있고, 저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미영이는 승진도 하고, 준이는 반장도 됐습니다. 영호도 자주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민수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안한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요. 언젠가 민수가 출소하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민수가 얼마나 변했는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순자가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 보이네. 다행이야. 언젠가는 용서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순자야,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럼 민수가 나올 때,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민수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해봐야지. 오늘은 제 68번째 생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영호가 케이크를 가져왔고, 미영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이는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준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1년 전 그 악몽 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촛불을 끄면서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수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래도 잘 이겨냈잖아. 앞으로는 정말 평온할까요? 그럴 거야.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으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알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미영이와 준이는 이제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됐습니다. 영호도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민수가 빠진 자리는 아프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민수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수의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쉽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평생 모은 집을 지켰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저희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지켜줬으니까요. 순자는 이제 편안하게 잠들었고 2층에서는 미영이와 준이가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영호도 자신의 가정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당장은 가슴 아플지라도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민수를 고발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민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덮어주고 넘어갔다면 민수는 더 큰 죄를 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민수가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면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저희에게는 영호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이 저희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갔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도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영이와 준이는 이제 저희에게 민수보다도 더 소중한 가족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 단단한 유대가 형성됐거든요. 앞으로 저희는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수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수가 얼마나 변했는가에 달려 있어요.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69세가 되어갑니다. 남은 인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고 싶습니다. 순자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준이의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영우의 가정도 도와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민수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저희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한계가 있거든요. 민수가 출소하는 날까지는 아직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수가 얼마나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미영이도 일을 마치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평범한 일상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저희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증명해 드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를 도와준 영호와 김정민 변호사님, 그리고 힘들어하는 저희를 지켜봐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낸 제 아내 순자에게 가장 큰 고마움을 표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이와 준이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만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 산증인이니까요. 감사합니다.